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사돈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아들 민준의 손이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귀에서는 삐하는 소리가 울렸고 시야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두피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제 몸이 의자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민준아, 안 돼! 이놈아! 제 비명이 고급 한정식집의 고요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학 총장이라는 바깥사도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봤고 교수라는 안사도는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며느리 유지는 경멸 어린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구경하듯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시장 바닥 안악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복도로 끌려 나온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 함께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난 붉은 보자기가 펼쳐지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은빛 굴비들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 중매인을 통해 특별히 구한 임금님, 수라상에나 올릴 법한 최상품 영광 굴비였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을 다해 손질하고 한지에 곱게 싸서 붉은 비단 보자기로 포장했던 그 굴비들이 이제 더러운 바닥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제 자부심이, 제 사랑이, 제 인생 전부가 그 굴비처럼 짓밟혀 바닥을 나구르고 있었습니다. 제 위로 아들의 그림자가 괴물처럼 일렁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긋지긋하다는 경멸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게 엄마가 제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들은 뒤돌아 식당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식당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수백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온몸을 찔렀습니다. 놀람과 동정이 섞인 시선들, 누군가의 한숨소리, 휴대폰 카메라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들의 목소리가 제 귓속에 다시 울렸습니다. 불과 10분 전 굴비 상자를 내밀었던 제게 아들이 외쳤던 그 말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상스러운 비린내 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상스러운 비린내. 그 5글자가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40년간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며 아들을 키워낸 제 손에 밴 냄새였습니다. 아들을 명문대 보내고 대기업에 취직시키고 교수 집안과 혼인시킨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제 삶의 증거였습니다. 그것을 아들은 상스럽다고 역겹다고 했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 제 아들의 입에서 수치가 되어 제 얼굴에 던져진 순간이었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의 마디마디가 쑤셔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갈기갈기 찢겨나간 제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누군가 부른 구급차에 실려 저는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저는 희미해지는 정신을 붙잡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천장에 달린 비상등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자식 하나 잘못 키운 어리석은 어미라고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링거 바늘이 제 거친 손등을 파고들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 손에 밴 비린내 대신 낯설고 차가운 병원 냄새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하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에게서는 며느리에게서는 그 누구에게서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완벽히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응급실 침대 위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산산조각난 굴비 상자를 떠올리며 맹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벌은 제가 받을 게 아니라 아들이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경멸한 그 상스러운 엄마가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천벌을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응급실의 시간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바로 그곳에서 산산조각 난 채 멈춰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날이 있기 전까지 제 인생은 단 한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제게 그런 지옥이 닥쳐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산 자갈치 시장의 공기는 축축하고 비릿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냄새에 코를 막았지만 저는 그 냄새를 맡아야 비로소 숨이 트였습니다. 지난 40년간 제 청춘과 눈물을 바친 곳이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을 키워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제 좌판 위에는 밤새 들어온 생선들이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가장 싱싱한 놈들을 골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쩍쩍 칼날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무뎌진 칼날로는 뼈를 가를 수 없듯 무딘 정신으로는 이 험한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손톱 밑에 까맣게 낀 때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고 제 몸에 밴 비린내는 독한 비누로 문질러도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젊을 적에는 그 냄새가 창피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태어난 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비린내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새끼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남들 앞에 꿀리지 않게 키워낼 수만 있다면 온몸의 생선 비늘을 갑옷처럼 두른들 무슨 상관이었겠습니까? 그 냄새는 제 희생의 증거이자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옆 한순이 언니가 어묵 하나를 꼬치에 꿰어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인숙이 언니, 오늘 얼굴이 활짝 폈네. 뭔 좋은 일 있나? 저는 생선배를 가르던 손을 멈추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늘 우리 민준이 사돈댁이랑 저녁 먹기로 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인사라도 제대로 드려야지. 아이고, 드디어 그 똑똑한 아들 장가 한번 잘 가더니 우리 인숙이 언니 호강할 날만 남았네. 사돈이 그렇게 대단하다며? 그 말에 제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말도 마. 아버님이 대학교 총장님이시고 우리 새아가도 교수님이란다. 그런 데서 우리 민준이를 사위로 맞았으니 내가 이만하면 아들 농사 잘 지은 거 맞지? 저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 제게는 그 어떤 상장보다 더 큰 영광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과부라고 손가락질 받던 지난 세월의 서름이 한꺼번에 씻겨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민준이의 어릴 적이 떠올랐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제 옷의 냄새 때문인지 울상을 지으며 말했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엄마한테서 자꾸 이상한 냄새 난대. 나 창피해. 어린 아들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창피했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민준아 잘 들어봐. 지금 내가 메고 있는 이 멋진 책가방, 신고 있는 깨끗한 운동화, 그리고 매일 먹는 따뜻한 밥과 간식. 그 모든 게 엄마 옷에 밴 이 냄새에서 나오는 거란다. 엄마가 이 냄새를 온몸에 묻히고
돈을 벌어야 우리 아들 앞으로 중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갈 수 있어. 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속 깊은 아들은 그 뒤로 다시는 냄새 타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보란 듯이 서울에 있는 최고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박힌 민준 세 글자를 확인하던 날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가게 문 닫고 아들이랑 자축이라도 하라며 축하해 주었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장사를 하루 쉬었습니다. 아들이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그리고 지금의 아내인 유진을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제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물론 결혼식 날 화려한 예식장에서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사돈. 사람들 틈에서 서 있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 낡은 한복과 거친 손이 왠지 부끄러워 구석에만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멋지게 서 있는 아들을 보는 순간 모든 부끄러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번듯한 신랑이 바로 내 아들이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워낸 내 자식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장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손부터 깨끗이 씻고 어제 저녁 큰맘 먹고 사온 영광 굴비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수산물 중매인을 통해 특별히 부탁해서 구한 임금님 수라상에나 올라갈 법한 최상품이었습니다. 한지 위에 조심스럽게 굴비 10마리를 나란히 눕혔습니다. 노란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것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저는 마른 행주로 굴비 몸통에 먼지를 살살 닦아내고 정갈하게 엮인 짚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마치 시집 보내는 딸의 머리를 빗겨주는 심정이었습니다. 귀한 집 사돈께서 이걸 보시면 우리 민준이 키운 어미의 정성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시겠지. 비록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시장 안악이지만 자식 하나는 귀하게 키웠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을 다해 상자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비단 보자기로 상자를 곱게 포장하고 나니 제 마음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선물은 단순한 굴비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제 사랑이자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오자 저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처음 월급을 타서 사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빗어 넘기고 유일하게 가진 옥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거울 속에 늙고 주름진 여자가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이만하면 우리 민준이 얼굴에 먹칠은 하지 않겠지.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늦지 마세요. 그리고 옷 너무 튀게 하고 오지 마시고요. 아시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안감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알았다, 알았다. 이 엄마가 눈치가 없냐? 우리 아들 기죽일 리 있나? 걱정 말고 먼저 가 있어라.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곱게 포장한 굴비 상자를 두 손으로 소중히 받쳐들었습니다. 심장이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잡아놓았다는 서울의 고급 한정식 집은 어떤 곳일까? 우리 사돈 내외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제 아들은 또 얼마나 늠름한 모습으로 저를 맞아줄까? 저는 그 설렘을 안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향하는 곳이 아들과의 따뜻한 밥자리가 아니라
제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지옥의 아가리였다는 것을요. 문 밖의 세상이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제 웃음은 영원히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한정식 집은 웬만한 양반 대궐보다 더 으리으리한 기와를 얹은 채 저 같은 사람은 감히 들여다볼 수도 없다는 듯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오는 창호지문 너머로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입구에 선 정장 차림의 젊은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 저는 저도 모르게 굴비 상자를 든 손을 등 뒤로 슬며시 감췄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아우성과는 너무도 다른 고요함이 오히려 사람을 옥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삐걱이는 무릎을 겨우 움직여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 저편에서 제 아들 민준이 초조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발견한 아들은 반가운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한숨을 쉬며 성큼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다들 기다리시는데. 아들의 목소리에는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반가움 대신 날카롭게 벼린 칼날 같은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서운함을 감추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우리 아들, 엄마 많이 기다렸어? 일단 들어가요. 장인 장모님 기다리십니다. 아들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손에 들린 굴비 상자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아들의 미간에 난 주름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쌀쌀한 등에 대고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중한 미닫이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제 피부를 훅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백단향 냄새, 은은한 조명 아래 값비싼 도자기와 이름 모를 화초, 벽에 걸린 서예 족자까지 모든 것이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아들의 새 세상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점잖은 풍채의 바깥사도는 제가 들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잠만 만지작거렸고 곱게 차려입은 안사도는 고상한 옷차림으로 깊이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야 마땅할 제 며느리. 유진은 제 아들 민준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듯 손톱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제야 바깥사돈이 안경 너머로 저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의 말투는 더할 나위 없이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저를 철저히 평가하고 재단하는 듯한 서늘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네, 사돈어른. 저는 잘 지냈습니다. 사돈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이고, 이렇게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시장 일이 고되시고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안사돈이 찻잔을 들며 나긋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길은 제 얼굴이 아닌 제 손, 평생의 노동이 새겨진 거친 손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 제 손이 불에 댄 듯 뜨거워져 저도 모르게 치맛자락 아래로 숨겼습니다. 어색하다 못해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젓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 하나 내는 것조차 죄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쥐어짜낸 힘까지 끌어모아 용기를 냈습니다. 등 뒤에 감췄던 굴비 상자를 앞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저 바깥사돈 그리고 안사돈. 별건 아닙니다만 제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다 보니 다른 건 몰라도 생선 보는 눈은 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왔으니 약소하지만 저희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너그러이 받아주십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고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 민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며느리는 마치 썩은 것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안사도는 입가에 걸었던 희미한 미소마저 지워버린 채 싸늘한 얼굴로 찻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바깥사도는 길게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마치 제 선물과 제가 이 방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끔찍한 정적을 깬 것은 제 심장을 찢어놓을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손에 들린 굴비 상자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더러운 물건이라도 치우듯 문 옆 구석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제 귀에만 들릴 듯한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독보다 지독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거 가져오래요? 엄마, 제발, 제발 그만해요. 저는 아들의 필사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싸늘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이 귀한 굴비가 가진 것 없는 어미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이자 제 아들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민준아, 왜 그러니? 사돈께 드리는 어미의 정성인데. 이 굴비가 말이야. 내가 어릴 적부터 시장 바닥에서 잔뼈 굵었지만 이런 놈은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한 진짜 명품이야. 어때? 빛깔이 곱지? 저는 굴비 상자를 다시 열어 그 안에서 노란 기름이 흐르는 굴비 하나를 직접 꺼내 보이며 생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유진이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냄새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다 아프네요. 아, 민준 씨. 이상스러운 비린내 나는 싸구려 굴비랑 당신 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요. 진짜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네요. 그 한마디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들으라는 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이상스러운 비린내 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상스러운 비린내. 그 5글자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아들의 그 잔인한 말만이 귓속에서 몇 번이고 메아리 쳤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 제 아들의 입에서 상스러운 것이 되어 제 얼굴에 던져졌습니다. 제가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자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은 듯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장. 민준아, 왜 이래? 사돈들 앞에서 이러면 못 쓴다. 시끄러워. 아들은 짐승처럼 으르렁대며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악몽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아들의 손이 저를 그토록 사랑한다던 그 아들의 손이 제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찢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제 몸이 힘없이 의자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민준아, 안 돼. 이놈아. 제 비명이 방 안에 처절하게 울렸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사돈 사람들은 그저 외면할 뿐이었고 제 며느리는 경멸과 희미한 조소가 섞인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마치 꼴 좋다, 시장 바닥 안악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짐승처럼 질질 끌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옆으로 무언가 함께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난 상자, 그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와 바닥을 뒹구는 은빛 굴비들이었습니다. 제 자부심, 제 사랑, 제 인생 전부가 그 굴비처럼 더럽혀져 바닥을 나구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에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직원들과 다른 방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놀람과 동정이 섞인 시선들이 수백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온몸에 박혔습니다. 제 위로 아들의 그림자가 괴물처럼 일렁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긋지긋하다는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게 엄마가 제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들은 뒤돌아 식당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버려졌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의 마디마디가 쑤셔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갈기갈기 찢겨나간 제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누군가 부른 구급차에 실려 저는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의 첫 번째 장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제 머리맡에 놓아둔 낡은 가방 안에서 희미한 진동이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제발 그러길 바라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린 거야. 술김에 혹은 너무 화가 나서 실수한 거겠지. 지금쯤 제정신이 돌아와서 어미에게 잘못했다고 빌려고 전화한 걸 거야. 저는 눈물을 닦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던 순간 차갑고 메마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그것은 안부를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말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죄책감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일 찾아뵙고 장인 장모님께 정식으로 사과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사과해? 엄마가 일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겨우 굴비 상자 하나 때문에 분위기 다 망치고 어른들 앞에서 그게 무슨 무례한 행동입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감히 그런 걸 드립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난처했는지 아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앞으로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요? 전부 엄마 때문입니다. 아, 그랬구나. 이 아이는 제 몸이 괜찮은지가 궁금한 게 아니었구나.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온 어미의 아픔이 아니라 사돈 앞에서 구겨진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구나.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의 끈이 그 순간 썩은 동아줄처럼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민준아, 너는 내가 내 어미라는 게 그렇게도 창피하더냐? 이 어미 손에서 나는 비린내가 내 출세길 막는 걸림돌이라도 되더냐? 제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공허한 독백에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더욱 잔인한 비수를 제 가슴에 꽂았습니다. 네, 창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저도 제 급에 맞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일 가서 싹싹 비세요. 다 엄마가 무지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뚝 그쳤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아파할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아들을 향했던 제 평생의 사랑, 기대, 희생, 그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 주소록을 열어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를 망설임 없이 지워버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지울 때마다 제 심장에서 피고름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됐어. 박민준이라는 내 아들은 오늘 밤 이 응급실에서 죽었다. 저는 차가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피의 통증도 온몸을 짓누르던 설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킨 차갑고 거대한 분노가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렸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멍든 얼굴, 퉁퉁 부은 눈, 영락없는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젖은 어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눈, 그리고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는 서늘한 결심이 담긴 낯선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그래, 박민준. 내 말이 맞다. 내가 무지했다. 내 자식이 어떤 괴물인지도 모르고 내 모든 걸 바쳐 키운 내가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어미였다. 상스러운 비린내라고 했지. 좋다. 내가 그토록 경멸하던 그 상스러운 손으로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던 그 번지르한 세상을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려 주마. 이것은 더 이상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걸고 제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이 아닌 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었던 곳, 자갈치 시장으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장은 낯설도록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 속에 섞인 비릿한 바다 내음과 생선 냄새가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제 힘의 근원,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냄새를 경멸했지만 저는 이 냄새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버린 어미가, 내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어 했던 내 뿌리가 어떻게 내 목을 조르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그날 새벽 자갈치 시장의 동쪽 하늘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불길하게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인숙의 웃음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자갈치 시장은 제게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제 청춘과 눈물을 바친 그곳은 이제 제 아들과의 인연을 끊어내기 위해 정리해야 할 과거의 잔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 제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낡은 나무 도마와 칼, 무게를 재던 저울, 생선을 담던 고무 대야까지 제 손때 묻은 모든 것들을 헐값에 넘겼습니다. 옆 한순이 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이대로 다 접을 기가? 왜?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기가? 얼굴이 반쪽이 됐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진실이 저 착한 동생의 귀를 더럽힐까 두려웠습니다. 제 아들이 어떤 놈인지, 제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평생 일만 했는데. 제 대답에 순이 언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값을 쥐어주며
몸 성이 잘 지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좌판을 모두 정리하고 손에 쥔 돈은 고작 몇백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40년 세월의 값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을 품에 안고 텅 비어버린 제 좌판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의 어미로서의 삶도 자갈치 시장의 억척 어머 민숙의 삶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조그만 돈으로 그 녀석이 올려다볼 세상을 만들겠다니 제 자신이 생각해도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복수라는 칼을 갈기엔 제 손은 너무 늙고 무력했습니다. 차가운 현실이 거대한 벽처럼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어쩌면 아들의 말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조용히 늙어 죽어주는 것뿐일지도 모른다는 패배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시체처럼 누워 지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대로 이 집에서 썩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도 아들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아들의 상장, 낡은 앨범 속의 사진들, 아들이 처음 사준 낡은 라디오까지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제 인생 속에서 민준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의 모든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그러다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이불 더미 밑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시집 때 친정 어머니께서 싸주신 제게 유일한 혼수였던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귀한 조약 냄새와 함께 낡은 종이 몇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제 아버지와 20살 풋풋했던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누렇게 변색된 땅 문서 한 장과 낡은 보험 증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 기억이 났습니다.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신신당부하며 건네주셨던 땅 문서였습니다. 인수가,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돌산처럼 보여도 사람 일은 모르는 기다. 절대 팔지 말고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마지막 비상금으로 간직해라. 알았지? 그리고 그 옆에 보험 증서. 시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혹시 모른다며 제 이름으로 들어놓았던 작은 보험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몇 번이나 그 돈에 손을 대고 싶었지만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니 차마 그럴 수가 없어 장롱 깊숙이 묻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낡은 종이들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를 버린 아들만 생각했지 저를 이토록 아껴주었던 아버지와 남편의 사랑은 까맣게 잊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생각이 다시금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이렇게나 귀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다. 다음 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그 낡은 서류들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아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민원 창구에 앉아있는 젊은 공무원에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땅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저 여기 주소의 땅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젊은 공무원은 귀찮다는 듯이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던 그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모니터와 제 얼굴을 몇 번이나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어르신, 이 땅 어르신 소유가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아버님께 물려받은 겁니다. 그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댄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지금 신도시 개발 부지로 지정돼서 곧 보상 절차 들어갑니다. 어르신 땅이 그 중에서도 상업지구 중심에 있는 노른자위 땅이네요. 보상금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요. 어마어마하다는 말에 제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략적인 보상 예정 금액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평생 생선 팔아 만져본 돈을 다 합쳐도 그 액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구청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아버지가 하늘에서 저를 도우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쓰라던 그 말이 예언처럼 제 삶에 내려앉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저는 곧장 남편의 보험 증서를 들고 보험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잊고 있던 소액의 보험금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복리 이자가 붙어 무시할 수 없는 목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통장에 찍힌 액수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제 평생 가져본 적 없는,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과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여보,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내게 남겨주신 이 사랑으로 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제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이자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밤새 휴대폰 속을 뒤지고 신문을 읽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가장 의미 있고 통쾌한 복수가 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신문 한 구석에 실린 작은 광고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선택,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과정. 당신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그 단어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저처럼 기댈 곳 없는 노인들의 공허한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 길일지도 모른다. 내 상처를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는 일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래, 이것이다. 요양원, 실버타운. 아들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하는 상류층 세상의 노인들을 위한 공간. 그 세계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한 복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경멸한 어미가, 내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하는 세상의 꼭대기에 서는 것. 저는 당장 신문 광고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상담실 직원은 제 나이와 허름한 행색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 익숙해진 지는 오래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해 주세요.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돈은 아버지와 남편이 남긴 유산이었고 제 가슴에 품은 불꽃은 아들이 지은 지옥불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증오를 모두 자양분 삼아 저는 기꺼이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인생의 후반전은 낡은 중고
컴퓨터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잡아본 것이라고는 생선 비늘을 벗겨내던 칼과 돈을 세던 주판뿐이었던 제가 온라인 학점은행제라는 낯선 세상에 발을 들였습니다. 사회복지개론,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노인복지론. 제게는 외계어처럼 들리는 과목들이 빼곡한 화면 앞에서 저는 매일 밤 씨름해야 했습니다. 오직 버벅거리는 인터넷 강의와 벽에 부딪힌 듯 막막한 제 자신과의 싸움뿐이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몇 번이고 돌려보고 달아빠진 볼펜으로 꾹꾹 눌러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컴퓨터였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보낸 제게 네모난 화면 속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불친절했습니다. 독수리 탑업으로 한 글자씩 리포트를 작성하다 보면 어느새 동이 트곤 했습니다. 혹여나 정해진 기간 안에 과제를 제출하지 못할까봐 저는 밤잠을 줄여가며 까만 글씨들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까짓 거 하나 못 이겨내고 무슨 복수를 하겠다는 거냐? 저는 매일 밤 저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렇게 몇 학기를 홀로 버텨내고 드디어 이론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론 수업보다 더 혹독한 것은 요양원 현장 실습이었습니다. 제가 배정된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규모가 크지 않은 요양원이었습니다. 그곳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코끝을 찌르는 특유의 냄새에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음식물 냄새, 그리고 노인들의 채취가 뒤섞인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저와 함께 실습을 나온 젊은 학생들은 대놓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상스러운 비린내라며 코를 막던 제 며느리의 얼굴과 경멸로 가득 차 있던 제 아들의 눈빛이 떠올라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묵묵히 제게 주어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실습생에게 주어지는 일은 대부분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식판을 나르고 더러워진 시트를 갈고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 젊은 학생들은 더럽고 힘든 일을 교묘하게 제게 떠넘기기 일쑤였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아직 학생이라 이런 건 좀 경험 많으신 할머니께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들의 말에는 교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학생이 아니라 늙은 잡부라도 되는 듯한 취급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젊은 실습생 2명이 저를 힐끔거리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할머니 진짜 답답하지 않냐?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어디서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꼭 쿰한 생선 비린내 같은 거. 비린내. 그 단어가 제 심장에 다시 한번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아, 나는 평생 이 냄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내 몸에 깊이 새겨진 이 삶의 흔적은 어딜 가나 나를 조롱하고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 것인가.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몇 번이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가여워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약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경멸 어린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사돈댁의 싸늘한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돌아섰던 그들의 뒷모습을 생각하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평생 그들의 조롱거리로 남게 될 뿐이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묵묵히 제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일일수록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용변을 받아내고 치매 어르신의 식사를 돕고 밤새 잠 못 이루는 분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던 어르신들도 제 진심을
조금씩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이 쓰이는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에게 모두 버림받고 홀로 요양원에 계신 말을 잃은 치매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늘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다른 사람의 손길을 극도로 거부했습니다. 젊은 실습생들은 물론이고 요양보호사들조차 할머니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할머니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억지로 말을 걸거나 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조용히 앉아 젖은 수건으로 할머니의 손과 발을 닦아드리고 흐트러진 머리를 빗겨드릴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지만 더 이상 제 손길을 뿌리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창가에 앉아 계신 할머니의 거칠고 마른 손을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께서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저를 향했고 메마른 입술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손이 참 따뜻하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나지막이 덧붙이셨습니다. 손에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네. 제일 따뜻한 냄새요. 사람 사는 냄새. 그 한마디에 제 안에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 저를 따라다니던 지긋지긋한 비린내, 제 아들이 상스럽다고 경멸했던 그 냄새를 이 할머니는 사람 사는 냄새, 따뜻한 냄새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서 저는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제 상처가, 제 한이, 제 서러움이 그 따뜻한 한마디에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복수는 단순히 아들에게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 아픔을 저와 같이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이야말로 제게 주어진 진정한 사명이라는 것을, 그들을 위한 최고의 공간을 만드는 것, 그곳에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 아들이 경멸했던 제 삶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증명하는 길이며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의 멸시도 고된 실습의 어려움도 더 이상 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목표와 숭고한 사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고 제 손길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실습 마지막 날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는 제가 만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서 할머니를 모실게요. 요양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제 손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비린내가 났지만 이제 그 냄새는 더 이상 부끄러운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역사이자 제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인숙의 손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쥐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불타는 결의만이 가득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작은 단칸방에는 낡고 해진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그 위로는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한 시험지와 리포트들이 제 치열했던 시간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겹겹이 쌓였습니다. 밤을 낮처럼, 낮을 밤처럼 보냈습니다. 새벽 창문으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를 때까지 돋보기 너머 글자를 들여다보다 잠이 들기 일쑤였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찬물에 밥을 말아 넘기며 버텼습니다. 때로는 코피를 쏟기도 하고 돋보기 없이는 침침해서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서러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이 남겨주신 유산을 종잣돈 삼아 대한민국 최고의 실버타운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국내 최고의 건축 설계사를 찾아가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처음 그는 제 허름한 행색과 투박한 말투를 보고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런 최고급 실버타워는 돈만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늙고 병든 노인들을 수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존엄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고 싶습니다. 제 눈빛과 계획의 단호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의 처음에는 저를 반신반의하던 건축가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르신께는 철학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어르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모든 과정이 험난했지만 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공사 현장에 나가 인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벽돌 하나, 창문 하나까지 제 손으로 직접 챙겼습니다. 제 실버타운의 이름은 늘봄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분들에게 언제나 따뜻한 봄날 같은 시간을 선물하고 싶다는 제 진심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피와 땀으로 제 세상을 한층 한층 쌓아 올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제 아들 민준의 세상은 소리 없이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후 민준은 한동안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가로막던 가장 큰 장애물이 자신의 발목을 잡던 지긋지긋한 과거가 깨끗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돈댁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자신만만하게 주식 투자와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이 이글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욕심은 그의 능력을 한참이나 앞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인의 달콤한 말에 속아 검증되지 않은 벤처기업에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돈에게서 빌린 돈과 자신의 돈까지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다급해진 그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투자는 도박과 같았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 유진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친정에 가 있겠다는 쪽지 한 장만 남겨둔 채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장인 장모의 태도도 얼음장같이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던 그들은 빚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모든 지원을 끊고 민준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압류를 알리는 붉은 딱지가 붙기 시작했고 번쩍이던 고급 외제차는 사채업자들에게 빼앗겼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아파트에서 쫓겨나 그는 보증금도 없는 허름한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제야 민주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라면 겨우 돈 몇 푼은 어떻게든 마련해 주실 거야. 시장 좌판 정리한 돈도 있을 거고 평생 모은 돈도 있겠지.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후회나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돈줄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계산이었습니다. 민주는 미친 듯이 어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옛날 집으로 가보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연락하던 시장 상인들을 찾아가 물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아들처럼 아껴주던 상인들도 그의 초췌한 행색과 돈에 쪼들리는 절박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 언니를 찾아가 닥달하듯 물었지만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돌아볼 뿐이었습니다. 자네가 어미한테 한 짓을 내다 들었네. 이제 와서 어미는 왜 찾나? 또 돈 때문인가? 썩어지게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게. 그는 쫓겨나다시피 시장을 나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민준의 손에 낡은 신문이 들려왔습니다. 그곳에는 지역 명사들의 인터뷰 기사와 함께 새로 문을 여는 최고급 실버타운 늘봄의 집에 대한 기사가 작게 실려 있었습니다. 강인숙 이사장의 특별한 경영 철학이라는 작은 부제도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사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떻게든 어머니를 찾아내 돈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늘봄의 집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공사가 마무리된 제 실버타운의 옥상 정원에 서서 멀리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곳에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만든 따뜻하고 존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저는 이사장실에서 새로 들어올 입소자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이 전화해서 날카로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사무국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정문 앞에서 웬 남루한 행색의 사내가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꾸 이사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는데 어찌할까요? 다른 어르신들께서 놀라실까봐 걱정입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처리하세요. 시끄럽지 않게 잘 타일러서 돌려보내세요. 어르신들 놀라시지 않게 조용히 부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그러나 제 귀에는 천둥처럼 박히는 한 남자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사장님 얼굴만이라도 뵙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쫓겨나면 저는 정말 죽습니다.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제발. 그 목소리. 세월에 바라고 절망에 찌들었지만 제 귀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차갑게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저도 모르게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닐 것이라고 아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 기억 가장 깊은 곳에 대모처럼 박혀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낳고 제 손으로 키운 그리고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그놈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고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시끄러우니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세요. 제 방으로요. 수화기 너머의 사무국장은 무척이나 당황한 듯 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하지만 저자의 행색이 너무 남루하고 혹시 위험할 수도. 괜찮으니 데리고 들어오세요. 제가 책임집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사무국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음덩이가 들어앉은 것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복도를 따라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또각거리는 소리와 그 뒤를 따르는 질질 끌리는 듯한 지친 발소리였습니다. 그 발소리는 제 이사장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어미가 아니다. 나는 이 성을 지키는 주인, 늘봄의 집 이사장 강인숙이다. 저는 가장 평온하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사무국장이 쩔쩔매는 표정으로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한 사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며칠은 좋게 굶은 듯 꺼긴 몸, 제멋대로 자란 수염대에 절어 무슨 색이었는지도 알 수 없는 남루한 옷. 한때는 그 누구보다 번지르했던 제 아들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침묵이 그에게는 허락이라고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는 제 앞에 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 육중한 몸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제 고요한 사무실에 불쾌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뵐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청소든 설거지든 화장실 청소라도 좋습니다. 밥만 먹여주시고 잠자리만 주신다면 평생을 노예처럼 일하며 은혜를 갚겠습니다. 제발,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비굴한 애원을 들으며 저는 2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상스러운 비린내라며 제 머리채를 잡던 그 오만하고 잔인했던 아들의 모습을, 그리고 지금 제 발치에 엎드려 노예처럼 살겠다며 목숨을 구걸하는 이 사내의 모습을 말입니다. 한참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착각한 것인지 사내는 더욱 필사적으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한때는 저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발 이 불쌍한 놈,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그때였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한이 담긴 그러나 지독히도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내 얼굴을 보거라. 바닥에 엎드려 있던 사내의 몸이 그대로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드는 그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람, 불신, 공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 그 모든 감정이 그의 초췌한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그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얼굴을 지나 제 뒤편의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금빛 액자에 담긴 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당당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늘봄의 집 설립 허가증과 수많은 감사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된 모양입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제 책상 앞으로 기어가려 했습니다. 제 다리라도 붙잡고 용서를 빌 기세였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싸늘하게 그의 행동을 제지했습니다. 거기까지. 그 서늘한 한마디에 그의 몸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버린 사막처럼 그저 공허하고 차가울 뿐이었습니다. 내가 내 머리채를 잡고 세상 밖으로 끌어내던 바로 그날 나는 내 이름으로 다시 살기로 결심했다.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내가 내 손에 밴 비린내가 창피하다며 나를 내치던 바로 그날 나는 이 손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지.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를 벌레를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저 종이 한 장이 내가 피와 땀으로 비린내를 씻어내고 세운 내 세상이다. 이 늘봄의 집이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 만든 내 왕국이고 내 새로운 가족들이 사는 곳이야. 그리고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멸했던 내 세상에 이제 내 자리는 없다. 내 아들 민주는 2년 전 그날 어미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죽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는 그저 내게 일자리를 구걸하러 온 남루하고 비참한 사내일 뿐이지. 저는 그를 지나쳐 문을 열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무국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사람 당장 여기서 끌어내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늘봄의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세요.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의 절규와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짐짝처럼 끌려나가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진 복도를 잠시 바라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사무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아주 조금, 아주 희미하게 아려왔지만 이내 잔잔한 평화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인숙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통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늘봄의 집 로비를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저는 방금 탄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들고 제가 만든 세상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기와 주방에서의 맛있는 아침 준비 냄새가 기분 좋게 섞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은퇴한 대학 교수님들이 모여 앉아 훈수를 두며 바둑을 두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어르신들이 조심스럽게 재활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 눈길이 닿는 곳마다 평화와 온기가 가득합니다. 직원들은 저를 마주칠 때마다 허리를 굽혀 이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미소로 답하며 어르신들 한 분 한 분께 다가가 손을 잡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들은 저를 단순한 시설의 주인이 아니라 자식처럼, 가족처럼 대하며 반겨주십니다. 로비를 지나 정원으로 나가자 햇살 아래 휠체어에 앉아 계신 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2년 전 요양원 실습 현장에서 만났던 바로 그 치매 할머니셨습니다. 늘봄의 집이 문을 열자마자 저는 수소문 끝에 할머니를 이곳으로 모셔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다가가 손을 잡아드리자 한때 초점 없던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할머니께서 이제는 저를 알아보고 환히 웃으십니다. 우리 이사장님 오셨네. 오늘 날씨가 참 좋다, 그치? 네, 할머니. 그래서 모시고 나왔어요. 햇볕 좀 쬐시라고. 이 사장님 덕분이야. 내가 이 나이에 이런 호사를 다 누리고.
고마워요, 정말.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있자니 2년 전 제 손등을 쓸어주시던 그 따뜻한 온기가 다시금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손에서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고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제 복수의 결과물이자 제 삶의 이유가 된 곳입니다.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합니다. 제 아들 민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제 기억 속에서 아주 희미한 흉터처럼 남아있을 뿐, 더 이상 제 감정을 뒤흔들지 못합니다. 저는 제 세상을 찾았고 그 안에서 단단하게 서 있으니까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정원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미가 피어나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이곳. 제가 평생을 걸고 만들어낸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문득 창밖 멀리 민준이 끌려나갔던 정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전히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았을까? 마음 한 구석이 아주 미세하게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들어 올려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한때는 생선 비늘과 비린내로 가득했던 이 손이 이제는 라벤더 핸드크림 향과 흙냄새가 밴 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손은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 손이었습니다. 생선을 팔아 아들을 키웠을 때도, 지금 어르신들을 돌볼 때도 이 손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손이었습니다. 비린내는 상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치열하게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제 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제 손에 밴 냄새를 부끄러워했지만 결국 그 냄새가 자신을 키워낸 사랑의 증거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닫지 못함이 결국 그 아이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갈 뿐입니다. 저는 제 길을 찾았고 그 아이는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있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께서 졸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비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봄의 집 기공식 사진, 준공식 사진, 그리고 처음 어르신들을 모셨던 날의 사진들. 그 모든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이사장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새로 입소 신청을 하신 어르신들의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력을 읽으며 어떤 보살핌이 필요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실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 삶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제가 만들어낸 삶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와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당신들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로 저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땅 문서와 보험 증서,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저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쓰라던 그 말씀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보. 당신들의 사랑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준아,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엄마는 내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구나. 그것이 엄마의 가장 큰 잘못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너도 스스로 배워야 할 시간이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다시 로비로 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식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제 세상입니다.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지만 따뜻하고 진실된 세상입니다. 제가 제 손으로, 제 땀으로, 제 눈물로 일궈낸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저 자신, 강인숙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제 자리에 있었다면 그 아들을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단절을 택하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답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제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용서도 복수도 아닌 저 자신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비린내는 상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세웠습니다. 이제 제 손에서는 꽃향기가 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꽃향기도 결국 그 비린내에서 피어난 것이므려. 그날 저녁 늘봄의 집의 정원에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제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을 후회 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인숙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한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